연인 고객 수요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자 보시면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말이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자, 포괄 양도 양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갑이 개인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법인으로 본 호텔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호텔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부터 볼까요? 120566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1년 3월 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지 면적이 말이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데 192평입니다.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 635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 중에 말이죠. 한 100평만 넘어도 대지 면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150평 정도 되면 미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192평입니다. 200평에서 한 8평 정도 빠지는 대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지 면적은 말이죠,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 대지 면적 중에는 굉장히 넓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 가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께서 처분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도 감정가라든지 미래 가치가 아주 좋은 호텔이라서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을 보다 조금 우수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감정가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감정가의 플러스 요인이 대지 공시지가지 않습니까? 평수가 넓으면 그만큼 감정가가 많이 높을 확률이 나오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물은 내용 연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 요인이, 즉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높은 것이 바로 건물분인데, 따라서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이 건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면적 보시면은 1276제곱미터, 평수로는 386평이죠. 현재 매가 33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소유자께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 중. 제가 잠시 후에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포괄 양도 양수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본 호텔처럼 말이죠. 임대 중에 있는 호텔이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잠시 후에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습득하실 수 있는 팁이 아주 많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자, 다음 코너 보시면은 현재 융자가 2억이죠? 네, 최대 융자는 매매 가격만큼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100% 33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실인수가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만큼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13억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13억 이렇게 실인수가로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월 매출은 4,500만 원,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죠. 4,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31개, 주차 21대,
대지 면적이 192평이니까 주차 21대 가능하겠죠? 네,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네, 공시지가 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222만 네, 4천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735만 2,066원에 해당되는 네, 경기도에 입지한 네, 리모델링이 네,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필요 물건. 네. 현재 건물주는 네, 임대 중에 있죠. 네,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자, 임대 중에 있는데 자, 명도 네, 가능합니다. 명도가 가능해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3억에 월 부가세 별도해서 1,4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 매출이 4,500이고 월세가 1,400만 원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은 현재 나오고 있다.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비즈니스 수요는 다수 확보가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권과 현재 경쟁업소 이런 데도 비즈니스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연인 고객 수요거든요. 연인 고객 수요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인 고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죠. 네, 13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할 추진 예정이에요. 추진 예정. 이 예정 시에 이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나오겠습니다만, 자, 연인 고객이 우리가 수요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자, 보시면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비즈니스 수요는 어차피 확보가 되어 있죠. 자, 연인 상권에서 연인 수요를 얼마나 확보냐가 문제인데, 자, 연인 고객을 제가 한번 세분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20대 고객,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객. 이렇게 연령별로 한번 세분화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연인 고객을 대실 고객과 또 숙박 고객에 대한 그렇게 한번 또 세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권이든지 어떤 리모델링을 추진하든지 연인 고객 중에 20대에 대한 대실 고객과 숙박 고객은 말이죠.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운영 노하우가 없어도 말이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20대 고객은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 중에 특히 한 30대, 40대, 50대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출의 편차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말이죠. 해당 상권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일관성 있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특별히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연인 고객을 타겟으로. 또 어떻게? 연인 고객 내에서도 어차피 오는 고객을 제외한 30대, 40대, 50대의 대실 고객을 또는 숙박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월 매출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잘 아는 지인이 있어. 그 지인이 리모델링 업자야. 굉장히 리모델링을 잘한대. 호텔도 많이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분에게 이제 리모델링을 맡기겠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 업자가 자기에 대한 주가는 강해도 이 호텔에 대한 어떤 상권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잘 몰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떠한 호텔을 리모델링 할 때 말이죠. 자기의 영혼을 실어. 매출을 실어야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실어요, 영혼을. 그러면서 아주 막 해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업자의 노하우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권에서 경쟁해서 말이죠.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무나에게 맡기면 안 된다. 리모델링 추진할 단계부터 아주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 매출이 숙박 매출이 얼마, 대실 매출이 얼마, 또 비즈니스 고객이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 또 연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연인 고객에서도 대실 매출, 숙박 매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각종 어플이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 그 다음에 현장에서 카드로 방문해서 매출이 얼마, 현장에서 현금으로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 그래서 토탈 이 비율을 100으로 정확히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이 월 매출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텔을 창업하기는 쉬우나 이런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업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그런 전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했을 때 1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아무나 추진하고 아무나 운영한다고 1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야 예상이 1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임대 중이라고 그랬죠. 임대 중. 임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꿀팁이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호텔은 지금 임대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본 호텔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호텔은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어떤 경우가 되는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해결책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말이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자,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뭡니까? 교통이 편리하구나. 그러니까 어떻다? 접근성이 좋구나.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유인성이 좋구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어떻다? 역세권에 끼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더 20대 수요가 가만히 있어도 많이 온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도보로 오를 확률보다 자차로 방문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지 192평입니다. 주차 몇 대 가능하죠? 21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부합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비즈니스 고객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비즈니스 고객으로서 월 매출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비율보다도 연인 고객이 옴으로써, 비즈니스는 대실이 없지 않습니까? 연인은 대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연인 고객은 회전율에 아주 기여도가 높아요. 왜? 대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0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주차장이 21대인데 비즈니스 고객이 말이죠. 본 호텔에 와서 평일날 스탠다드 한 7만 원을 주고 숙박을 합니다. 그죠? 연박을 한대요. 한 4일 동안. 그러면 47에 28, 28만 원 딱 결제합니다. 우수한 고객일까요? VIP 고객입니까? 물론 사업자마다 다르겠죠. 제가 봤을 때는 VIP 고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객이에요. 왜? 차 하나 딱 거기 짱 박혀 있어, 주차장에. 차를 안 가지고 다녀. 도보로 다녀, 아주. 차를 안 가지고 다녀. 그럼 주차장 하나가 또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객실 하나에 짐을 풀어놓고 있어. 그렇다고 뭐 그 손님한테 숙박 요금을 숙박 7만 원에 대실 3만 5천 원, 10만 5천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고객에게 낮에 숙박비까지 부당하게 청구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객실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 고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즈니스 손님을 10만 5천 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 연박을 안 주고요. 연박을 안 주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손님을 어느 정도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연인 손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을 낮에는 대실도 팔고 저녁에는 숙박도 팔고 그렇게 해서 같은 10만 5천 원이라도 그 연인 고객의 대실 플러스 A 손님이 와서 3만 5천 원, B 손님이 와서 7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5천 원과 비즈니스 C 손님이 와서 무리하게 객실 요금을 청구해서 10만 5천 원을 받는 것과는 이게 내용물 자체가 다릅니다. 리스크 자체가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전자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후자식으로 운영했다가는, 리스크가 계속 쌓여간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현재 소유권자는 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투자를 잘한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릇된 투자를 한 투자자입니까? 여기서 보셨을 때 전혀 융자를 2억밖에 안 받고요. 본 호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뭐 30억에 만약에 호텔을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8억을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말이죠. 융자를 대출 2억밖에 안 받았어. 이게 어떤 긍정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좀 부정적인 투자자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투자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본 호텔의 소유권자라고 하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 호텔이 33억에 만약에 매매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3억. 그러면 융자 2억 갚아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가 만약에 1억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30억이다. 그러면 제가 이 통장에 있는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다 투자하고 융자 한 5억만 받아서 또 35억짜리 호텔을 살까요? 저는 호텔 황제가 호텔 황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저는 35억을 A 호텔을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고요. 플러스 대출을 100% 받으면서 리모델링 할 물건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B 호텔도 15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여기에는 취등록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대출을 100% 받아서 매매 가격만큼 100% 받아서 이렇게 호텔을 2개를 사겠습니다. 같은 상권이 아닌 다른 상권에. 그렇죠? 지역별 따로따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그게 포트폴리 이온에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개 호텔을 취득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소유자께서는 임대 수익이죠. 한 달에 1,4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이 1,400만 원 세 전이죠. 1,400만 원을 받으면 2억에 대한 이자가 매월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내야 될 세금이 있죠. 보유세. 그렇죠. 재산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기
별도로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이 큰 영향이 없는데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후 수익률이 1,400만 원 안 되겠죠. 매월로 따졌을 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제가? 한 달에. 잠시 후에도 본 호텔을 만약에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3억 리모델링 투자하고 2억 남죠? 2억 가지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 나올까요?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1억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소유자보다는 현저하게 높게, 월등히 높게 수익률을 누리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 융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서 호텔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제가 또 팁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방금 말씀드린 수익률까지 살펴본 다음에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자, 본 호텔 제가 강의 드린 내용처럼 33억을 우리가 리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그러면 이익금융 기준으로 이자율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니까 1년의 이자가 2억 1,450만 원이네요. 2억 1,450만 원. 자,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788만 원입니다. 1,788만 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죠? 네. 13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후로 매달 순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금액은 2,912만 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9%. 자, 현재 소유자는 물론 매출이 4,500이 나오고 리모델링 후에는 1억이 나온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3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 법니까? 네, 세전 1,4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최대 융자를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서 전체 리모델링을 연인 고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운영 노하우를 입혔을 때 어떻다? 세후로 2,912만 원의 순수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이게 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명암이 이렇게 완벽하게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시든지 아파트에 투자하시든 토지에 투자하시든 상가에 투자하시든 호텔에 투자하시든 그 전문가의 최고의 조력자를 만나셔서 여러분께서 수익률을 누리셔라. 이렇게 제가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 호텔을 취득할 때 말이죠. 이 포괄 양도 양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줄 아셔야 돼요. 포괄 양도 양수. 이 개념을 모면 말이죠. 호텔을 취득할 때나 상가를 취득할 때나 이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면 말이죠. 중개인에게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다칠 수가 있어요. 부당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께서. 포괄 양도 양수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용어의 정의는 제가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분께서 보셔도 잘 몰라요. 포털 사이트에 포괄 양도 양수 검색을 해봤어. 뭔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냥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포괄, 양도, 양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 굉장히 넓은 의미의 어떤 단어적 의미죠.
사전적 의미죠. 그죠? 포괄적으로 본다. 크게 본다. 이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양도, 양수는 뭐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내시죠. 양도, 양수. 양도인, 양수인.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인, 매수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 개념. 자, 조금 더 보시면은 이쪽이 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도라는 개념 안에, 여기 안에 매도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파는 쪽이죠. 호텔을 파는 사람, 양도인, 호텔을 파는 사람, 매도인. 그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큰 포괄적인 의미로는 양수라는 개념 안에, 여기 안에 매수라는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매도, 매수보다는 양도, 양수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 양수는 이게 권리를 사고 판다. 권리를 팔고 산다. 권리. 자, 저당권. 권리죠? 권리. 저당권을 양도, 양수한, 저당권도 팔 수 있거든요. 자, 저당권을 또는 임차권을 양도, 양수한다라고 표현하지, 저당권, 임차권을 매도, 매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권리라는 의무예요. 권리. 그러면 매도, 매수는 뭐냐? 매도, 매수는 이 소유권이라는 소유권. A 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 매수한다. 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권리라는 의미가 이 소유권이라는 것도 좀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다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조금 뭐 어려워 본다면 양도, 양수, 매도, 매수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양도, 양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호텔입니다.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납부 의무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뭐냐 한번 볼게요. 건물분 부가가치세. 자, 본 호텔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본 호텔은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요. 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뭐냐? 자, 이 해당 호텔을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매매 가격 안에는 토지 가격이 있고요. 건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3억이에요. 토지 가격이 만약에 20억이고 건물 가격이 13억 해서 33억이 이제 결정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토지는 말이죠. 토지는 부가가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건물분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안 돼요. 단 건물만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본 물건 같은 경우 매매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할 때 특이사항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본 건물은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다. 따라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왜? 원칙이 말이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그리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또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타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다. 이렇게 제가 단서도 이렇게 딱 다뤄드리죠.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도 매도인도 몰라, 매수인도 몰라, 그죠? 중개인도 허접해. 특약사항에 아무것도 기재를 안 했어. 본 물건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도 안 했어. 누가? 여러분이 매수인이니까. 잊을만 하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등기가 날라오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1일 기준으로 이게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뻥 찌는 거죠. 그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다치는 겁니다. 법령이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2월 15일 날 이렇게 잔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월 15일 날 이날 동시 이행을 하시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 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얼마입니까? 10%죠. 1억 3천만 원을 여러분이 매도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여러분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이날.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간다? 그렇죠. 세무서로 가야죠. 세무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죠. 네, 그러니까 세무서로 가야 돼요. 숨도 쉬지 말고 가서 이날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돼요. 조기 환급 신청. 조기 환급 신청을 세금 계산서 꼭 가져가야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여러분 통장에 언제 환급이 되느냐 아주 중요하죠. 네, 이때에는 자 3월 있죠. 3월 그 다음 달 4월 15일 잔금을 치른 달에 다다음 달에 10일이네. 10일. 다다음 달에 10일. 다다음 달에 10일. 이 10일. 잔금을 치른 달에 이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달에 다다음 달 10일 날 이때 전후로 여러분 통장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호텔을 여러분이 취득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런 약정을 통해서 특이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을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느냐? 그럼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할 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겠죠? 그죠?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될 때에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건데. 자,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갑이 양도인이죠? 양도인. 을이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자, 갑이 일반 사업자예요. 일반 사업자. 갑이 일반 사업자. 사업자가 있다는 거는 갑이 영업 신고증도 있다는 거겠죠? 자, 양수인 여러분도 일반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를 신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직영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갔을 때는 포괄 양도 양수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 양도 양수라는 거는 갑의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양수인이 권리와 똑같이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포괄적으로 승계.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여러분이 전부 다 승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안에는 고용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고용 문제, 고용, 재무제표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런 거는 누가 보는 입장이냐? 변호사가 보는 포괄 양도 양수의 입장이에요. 세무사가 보는 포괄 양도 양수 입장은 조금 좁아요. 변호사보다. 그럼 어떤 개념이냐? 일반 사업자냐? 간이가세 사업자냐? 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 황제가 보는 포괄 양도 양수의 개념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실사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실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전적 의문을 알 필요가 없고요. 변호사가 생각하는, 세무사가 생각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억하신다면 불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말이죠. 매도인이 여기가 관이가세자야. 관이가세자. 예전에는 관이가세자가 4,800만 원인데 1년에 지금 법이 개정이 됐죠. 5,200만 원인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거예요. 1년에 5,200만 원 과세 표준이 안 되면 관이가세자예요. 세율이 적죠. 3%인가요? 네. 근데 일반 과세자는 10%예요. 근데 매도인이 노후화가 많이 된 호텔이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관이가세자로 신고를 했어. 여러분께서는 관이가세자 안 되죠. 여러분께서는 일반 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할 계획이에요. 자, 이때 포괄 양도 양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일반 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가 만났을 때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갑이 말이죠. 해당 호텔처럼 자, 병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먼저 주고, 임대를 줬으니까 갑이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밖에 없는 거예요. 호텔 사업자 등록증은 병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병한테 임대를 준 상태에서 두 번째로 을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갑에서 을로 안 가고 병에서 을로 갑니다. 이렇게 사업자 영업신고증이 신고증이 양도양수 되죠? 양도양수. 이렇게 될 때에는 포괄 양도양수. 포괄 양도양수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의 당사자 간은 갑과 을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게 포괄 양도 양수지. 지금 영업신고증을 병에게 양수받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러면 병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이 승계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가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일반 사업자끼리, 그죠? 그 다음에 영업신고증은 당사자끼리, 매매의 당사자끼리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이 된다. 답 나왔죠?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뭐냐면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말이죠. 현재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현재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야. 법인 명의 갑이라는 법인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께서는 개인으로 취득을 할 예정이에요. 그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갑이 개인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법인으로 본 호텔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말이 좀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원칙. 이때 원칙은 포괄 양도 양수가 됩니다. 돼요. 자, 예외적으로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자, 두 가지죠? 원칙.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포괄 양도 양수가 된다 이겁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 뭐죠? 직영 물건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갑이 임대를 안 줬으면 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자, 법인도 일반 사업자야. 자, 여기 개인도 일반 사업자로 취득하려고 그래. 자, 여기 개인도 일반 사업자야. 여러분께서 법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취득하려고 그래. 아, 그러면 성립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요건만 맞으면. 이 둘 중에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담당 세무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세무서를 딱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연세도 좀 지긋해, 나이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 이런 실무를 많이 해봤어. 딱 봐도 포괄 양도 양수에 조금 못 미쳐. 개인 법인, 법인 개인일 때. 그래도 통과해줘. 왜?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안 하는 거야. 그죠?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다고 하면 어떻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상 차이지. 결론은 똑같아. 연세가 좀 있는 세무 공무원들은 통과 자연스럽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당 세무서에 딱 갔는데 말이죠. 이 7급 공무원이 딱 앉아 있어. 아우, 막, 배치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아주 눈빛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막 20대에. 이 사람의 심정은 말이죠. 심장은 막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내가 국가에서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나한테 의뢰를 했을 때 내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내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나라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아주 뚜렷합니다.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9시에 출근도 안 해요. 막 7시에 막 출근합니다. 막 열정이 막 쏟아져. 막 실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딱 갔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이론상만 보는 거야. 아, 내가 학원 다닐 때,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 이거 안 돼. 포괄 양도 양수 안 돼. 그런데 포괄 양도 양수라고 신고했네? 아싸.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산세, 가산금, 부과한다, 안 한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불복하려면 소송 걸어야 돼,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와서 말이죠. 포괄 양수 된다 안 된다? 요건이 부합하면 두 가지만 포함하면 된다. 그런데 실사례에선 말이죠. 저는 우리 고객님들께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다. 특약사항에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기타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의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줘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다음 달 10일 전후로 환급을 받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 걸렸다가는 말이죠. 잘못 걸렸다가는 우리가 추징당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라 이거예요. 안전하게.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잘못했다가. 네,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때에는 그냥 신고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때에도요, 한 100% 중에 한 98%는요, 다 그냥 넘어갑니다. 요건만 부합하면 그렇게 크게 부당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 중에 한 2% 정도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제 경우는 100%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니까. 최근에는 이런 상담한 사례가 없었고요.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한 2, 3년 전에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이 전화가 오셔서 제가 상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은 매도인이 임대를 줬는데 특약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안 했어요. 중개인이. 추징 당하죠. 이건 100%면 빼박이야. 100%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 자, 갑이 법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저희 사무실에. 이분이 이제 개인으로 취득을 하셨습니다. 개인으로. 호텔을. 그렇게 했는데, 포괄 양수도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특약사항에. 그래서 이제 건물부 부가 생략을 안 했죠. 생략해버렸죠. 그랬더니 잊을만 하니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셔라.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이상은 없어 보여요.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 세무서에서 이렇게 추징을 당했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협의를 봐서, 조금,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조금 줄여서, 완만하게 협의를 보는 게 좋아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소송 걸어야 돼.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물론 있겠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복잡해져요. 또 세무사도 오늘 선임을 해야 돼. 이거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잔금을 치를 때 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을 기재를 잘 하시고 잔금을 치를 때 완만하게 하셔야지 이게 사건화가 된다면 매도인, 매수인 같이 또 중개인 3명까지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 3명 다 이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이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를 좀 사례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포괄 양도 양수의 개념은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해서 조기 환급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포괄 양도 양수도가 성립이 되면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양수도가 아니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환급을 받으면 된다. 그 요건은 직영물건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일반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양도인이 간이가세자다. 간이가세자일 때 여러분이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 많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인이 양도인이 그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간이 사업자다 그러면 이게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100% 맞습니다. 자, 매도인이 양도인이 직영을 물건이 아니고 임대를 줬다. 이건 뭐 빼박이니까 100% 이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호텔을 사실 때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조기 환급을 받았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법인과 개인과 법인일 때는 원칙과 예외 따지지 말고 이때는 속 편하게 담당 공무원의 유권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고 환급을 받는 게 이게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또는 처분하실 때 말이죠.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호텔을 매도할 때, 호텔을 매수할 때 그대로 적용받으시면 100%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 드린 내용은 말이죠. 경기도에 입지한 대지가 192평이죠. 네. 리모델링 13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1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